2006년 5월 15일 에베레스트 죽음의 지대 아래 한 사람이 홀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샤프이고 그는 산소가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의 슈트를 찢어놓고 그의 몸은 점점 멈춰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인생 최고의 등반 순간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느린 비극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어긴 전문가부터 경험 없이 등반한 사람까지. 오늘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이 저지른 7가지 치명적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06년 봄 데이비드 샤프가 에베레스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 정상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샤프는 2번 모두 등반에 실패했습니다. 2003년에는 동상에 걸려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유럽팀에 합류했지만 정상까지 몇백 미터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데이비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에게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2006년 세 번째 도전 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등반가들이 어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종종 자신의 안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산악 등반에 익숙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스위스 알프스의 마테오른과 동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처럼 매우 기술적인 산들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스포츠를 사랑했고 그의 알파인 방식에서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보조 산소 없이 등반하는 것을 선호했고 자신의 고산 적응 능력을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한계에 또 한 번 도전한 방식이었습니다. 2006년 그는 가장 큰 도전에 나섭니다. 그는 혼자 등반하고 보조 산소 없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데이비드를 움직인 건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목록에 있는 산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5월이 되자 데이비드는 고지대 캠프로 올라가며 적응을 시작했고 그달 중순 정상 등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려 했지만 비상시를 위해 작은 산소통 2개를 지녔습니다. 세계 최고봉을 오를 때는 상황이 금방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 오르기 전 긴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훈련으론 데스존 같은 곳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데이비드는 이 산 구역의 위험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해발 26,000피트가 넘는 이 지역은 극도로 낮은 산소 농도와 높은 고도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높이에서는 폐가 해수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소의 3분의 1만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보조 산소를 사용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직도요? 데이비드 같은 등반가들에게 이곳은 그들의 놀이터이자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5월 13일 데이비드는 데스존 아래 고지 캠프에서 출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정상에 오르려면 이 악명 높은 위험 구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긴 등반과 험한 지형으로 이미 지쳤지만 이제 산소 부족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가 훈련해 온 모든 것이 손에 닿을 듯 했습니다. 이 혼돈의 여정에서 잠깐의 우회로입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의 조기 공개와 독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런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해질 무렵 등반가들은 그가 산을 오르는 걸 봤지만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정상에 올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5월 14일까지 그가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 즉 저산소증을 겪으면서 이는 인간의 몸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 혼란, 판단력 저하, 의식 상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죽음의 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조 산소를 사용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데이비드는 비상용 산소를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몇 시간 분량의 산소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혼미한 상태가 된 데이비드는 산을 비틀거리며 내려가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악명 높은 그린 부츠 동굴에서 10년 전 사망한 인도 등반가 사왕팔조르의 시신은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이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해 가장 추운 밤 중 하나인 동굴에서 생명이 위험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터키 등반가 한 무리가 데이비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데이비드가 산소 부족과 심각한 동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산소가 부족해 데이비드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약 40명의 등반가가 데이비드가 그린 부츠 동굴에서 혼자 두려워하며 웅크린 채 있는 옆을 지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정상 등정에만 집중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이미 숨졌다고 여겼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을 겁니다. 등반가들은 데이비드가 고통스러워해도 그냥 지나쳤고 그는 아마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채널 시청자라면 아시겠지만 그런 고도에서는 등반가를 돕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를 지나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날 데이비드는 안타깝게도 저천증과 고산병이 겹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중 논쟁을 일으켰고 에드먼드 힐러리 경 등 유명 등반가들도 분노를 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랑하는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났지만 아마도 슬펐을 것입니다. 충분한 보조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려 한 욕망이 치명적 실수이자 그의 죽음의 원인일까요? 이처럼 위험한 등반에 도전하려는 욕구는 데이비드 등반가들에게 산악계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위험이 보상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뿐 아니라 이후 등반가들도 모두 같은 치명적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2012년 네팔 태생의 캐나다 여성인 쉬리 샤클로르피는 에베레스트 등반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9살이던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헬리콥터로 산 정상에 데려가자 그녀는 그 산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정상에 도보로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주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이 언젠가 직접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그녀의 열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 비루스 클로파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패션 바이어가 되었고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탔던 헬리콥터 비행이나 에베레스트 등반의 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10년에 그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에 들어서기 전 스리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항공편, 여행, 원정까지 모두 합치면 그녀는 10만 달러가 넘게 들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모금 활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스리 씨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2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경험이 적은 신생 가이드 회사 언모스트 어드벤처 트레킹과 등반을 예약했습니다. 2년간 스리 씨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달리기와 실내 볼더링으로 지구력과 근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그녀가 달린 거리와 오른 벽 모두 정상에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녀의 진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에서 그녀는 다른 유명한 본구리를 오른 적이 없었고 등산 경험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등반이 그녀가 시도한 첫 번째 중요한 등반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일이 잘못될 수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험 많은 등반가는 작은 실수도 산에서 치명적일 수 있고 경험 부족한 등반가는 그 결과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2012 년사 월스리 씨는 등반을 시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적응 과정에서 셰르파 중 한 명이 그녀의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고 심지어 그녀를 베이스 캠프 너머로 데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리 씨는 계속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두 명의 경험이 적은 셰르파와 함께 5월 18일 정상 등반을 시도했습니다. 등반 중 어드벤처 트레킹 대표 가네시 토코리 씨가 그녀의 산소 수치가 낮음을 발견해 하산을 권유했으나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스리아 씨는 정상 오르기를 결심했고 가네시 씨는 마지막 산소통만 건넸습니다. 그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스리아 씨는 데스존에서 오래 머물렀고 셰르파들의 추가 하산 권고도 다시 거절했습니다. 22시간의 힘든 등반 끝에 스리아 씨는 정상에 올랐지만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데다
저산소증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한 스리아 씨는 이제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느 전문 등반객에 물어봐도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자주 과소평가하는 원정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실수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수천 명의 등반가들이 공영에 처했고 스리아 씨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경사를 내려가는 동안 스리아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스리아 씨는 산소 유량이 높았고 일찍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오랜 등반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산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스리아 씨는 데스존에서 산소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심정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리아 씨는 희박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려고 헐떡이며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힘들어졌고 심장 박동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차가운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셰르파들은 스리아 씨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가 차가운 땅에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리 씨는 가이드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어 곧 숨을 거뒀습니다. 어린 시절 꿈을 줬던 시도에서 스리 씨는 경험 부족으로 하산을 과소평가했고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즌에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네팔 등반가처럼 다른 이들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진하다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1996년 뉴질랜드 산악인 롭 홀은 공동 설립한 어드벤처 컨설턴츠의 수석 가이드였습니다. 몇 년 전 그는 19명으로 구성된 팀, 고객 8명 가이드, 3명 셰르파 8명과 에베레스트 원정을 이끌었습니다. 롭 홀은 산에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경력 동안 약 40명을 정상까지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에서는 아무도 일어날 불운한 사건들의 연속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정대는 1996년 5월 10일 자정 직후 사우스콜 캠프사에서 정상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롭과 함께 등반한 사람은 더그 헨슨으로 1년 전 원정에서 만난 고객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피로와 산 위 인파로 등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습니다. 이로 인해 롭과 다른 리더들은 정해진 오후 2시 하산 규칙을 어기게 되었고 이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보통 오후 2시에 하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 지기 전에 안전하게 하산하려고 사용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5월 그날 늦은 오후 산을 덮친 폭풍에도 불구하고 더그 같은 등반가들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정상까지 300m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그와 등반가들은 늦은 오후까지 전진했고 롭은 오후 2시 30분쯤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더그를 기다렸고 더그는 1시간 뒤 도착했습니다. 일정에 많이 늦었지만 롭과 더그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눈보라가 산을 덮쳤습니다. 폭풍은 시야를 극도로 제한했고 고정 로프를 눈 속에 묻었으며 기온을 약 영하 40도까지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더그는 이미 지쳐 산소도 거의 없었고 고산병까지 시작됐지만 상황 악화와 하산 조언에도 남쪽 정상 근처에서 쓰러졌습니다. 롭은 용기를 보였고 매 순간 상태가 악화되는 자신의 고객 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이스 캠프에서 들려오는 무정의의 잡음소리가 팀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브는 무전으로 더그가 떠났고 다른 가이드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로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폭풍은 계속 거세게 몰아쳤고 하산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고 심각한 동상과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행동이었을지도 모르는 순간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위성전화화를 집어들고 뉴질랜드에 있는 임신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고자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는 잘 자요, 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 대화 직후 롭은 잠든 채 얼어 죽었습니다.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찼던 정상 등정 시도는 결국 1996년 에베레스트 참사로 알려진 사건에서 원정대 4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운명의 날, 롭은 자신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서지 않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실수였습니다. 에베레스트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험난한 지형과 갑작스러운 폭풍 등 사방에 거친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반가들에게 최대 위협이 산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비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산소통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쉬익 소리는 그들이 생전에 들었던 마지막 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22세 영국 등반가 마이클 매튜스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1977년 영국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마이클 매튜스는 숙련된 등반가였습니다. 마이클 매튜스는 킬리만자로, 아콩카과, 스위스 알프스, 피레네 산맥을 등반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이클 매튜스는 성공적인 옵션 트레이더이면서도 야외 활동에 열정을 가졌고 1999년에 최대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마이클 매튜스는 마이크 스미스의 안내를 받아 표준 남동 루트를 통해 등반했습니다. 그는 등반 도중 힘들어했으며 오후 2시쯤 해발 28,839피트에 위치한 힐러리 스텝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연소 영국 남성이 되겠다는 희망으로 전진했고 결국 목표를 이뤘지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상에 오른 지 3시간 만에 하산하던 마이클은 갑작스러운 눈보라로 산 전체가 하얗게 변하며 실종됐습니다. 마이클은 산의 발코니 구간으로 먼저 가 산소통을 교체하려 했지만 마이클의 클라이언트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무정의로 도움을 청했지만 수석 가이드 리케키스는 심한 날씨로 수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클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려보려 했지만 결국 마이클은 오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실종된 2달 뒤 아버지 데이비드 매튜스는 등반가 존 크렐린에게서 산에서 산소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원정대에 있던 캐나다 등반가 데이브 로드니와 데니스 브라운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산소통이 자주 수리가 필요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고 원정대의 조직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 등정 당일 매튜스 가족은 OTT가 최고급 포이스크 산소 시스템을 약속했지만 대신 어댑터가 필요한 LSE 실린더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댑터가 잘 맞지 않아 갈아내야 했고 이로 인해 산소 누출이나 공급 불안정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이클이 산소 장비 결함으로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등반 회사가 사전 점검만 했어도 쉽게 피할 수 있던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사건을 기각했지만 이 업계는 여전히 대부분 규제되지 않았고 등반가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 의사 로빈 무어는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을 때 가이드들이 재빨리 그녀를 도우러 달려와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 직후 로빈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셰르파가 재빨리 산소통을 교체했고 산소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가이드들조차도 고장난 장비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등반객에게 잘못된 장비를 주는 단순한 실수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등반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산이나 가이드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향한 욕망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일로 미국 등반가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1998년 에베레스트에서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등반은 그녀에게 취미였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산악 등반이 그녀의 피 속에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모험심을 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그녀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처럼 그녀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고 그래서 오랜 세월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산들을 오르는 것이었고 결국 그 불타는 열망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기업 세계를 떠나 세계의 장엄한 본구리들을 탐험하는데 자신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히말라야 산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한 깊이 개인적인 탐구의 일환으로 추가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꿈이었고 수년간의 힘든 훈련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말에도 등반가들은 데스존의 극한 위험 때문에 추가 산소 없이 등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 곁엔 늘 남편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가 있었습니다.
스노우 러파드로 알려진 러시아 산악인 세르게이 아르센티예프는 산소 없이 등반한 경험이 있었고 칸첸중과 같은 산의 정상에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특별한 도전에 대한 열정이 1998년 두 사람의 원정 원동력이었습니다. 5월 그녀는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달 중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 티베트발 노스콜북릉 루트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산에 적응한 후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5월 22일에 마지막 등반을 시작했지만 프랜시스가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진행이 더뎠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하산 시간을 넘겨 위험하게도 오후 늦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쁨에 벅찬 프랜시스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지만 축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천천히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상 변화로 강풍과 폭설이 몰아치며 두 사람은 흩어졌습니다. 세르게이는 캠프로 돌아왔지만 프랜시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우즈베크 등반가 한 무리가 눈 위에 누워있는 프랜시스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산 아래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지쳐갔고 산소도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산에 혼자 두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거의 죽게 될 걸 알면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탐험대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안 우달과 캐시 오다우드는 그녀를 돕기 위해 원정을 포기했지만 마지막 노력도 프랜시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등반가들 사이에서 잠자는 미녀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 세르게이 역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1년이 더 지나서야 산의 아래쪽에서 한 등반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프랜시스가 산에 적응하지 않고 정상에 오른 것이 큰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위기에 처하는 다른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 당국, 등산회사, 가이드 모두의 집단적 실수입니다. 2019 연님날 퍼자라는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영감을 주면서도 경각심을 주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위험한 정상 능선을 따라 등반가들의 줄이 이어졌고 이는 과밀과 상업화, 고산 등반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제가 된 사진 뒤에는 야망, 위험, 그리고 세계 최고봉의 가혹한 현실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의 대기 행렬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산 위의 과밀, 느린 로프 설치팀, 그리고 등반 시즌 동안 제한된 좋은 날씨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님날이 그 사진을 찍은 날, 또 다른 유명한 등반가인 리디아 브래들리도 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8년 산소 보조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첫 여성으로 산의 과밀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소 보조 장비가 제한적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히면 산소가 부족해져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니르말이 상징적인 사진을 찍은 그 주에 많은 등반가들이 정상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탈진과 산소 부족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는 대규모 교통체증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등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보조 산소를 써도 극한 고도에서 몸은 여전히 힘겹게 버팁니다. 데스존 위에서의 매 순간이 위험하며 너무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내내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니르말처럼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이들은 오직 정상 등정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상에도 등반을 계속하고 다른 이들은 저산소증과 싸웁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캠프로 돌아가라고 권고해도 기상 경보를 무시하고 정상 등정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에서 날씨와 맞서면 치명적이며 많은 이들이 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폴은 1996년 참사 때 정상 등정을 이끌며 눈보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결정과 그날 산에 있던 다른 가이드들의 결정은 8명의 등반가가 사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안타깝게도 롭 자신도 사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상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등산계에서 서밋 피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심리 현상은 정상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이성적 판단이 무시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훈련하고 많은 돈과 희생을 들여 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정상 바로 앞에서 꼭대기를 바라보는 거죠. 마치 자석처럼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가자고 하게 되고 이쯤 되면 거의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베레스트에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 실수입니다. 등반가들은 이런 순간 목표를 위협하는 경고를 자주 무시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이 충동은 더욱 강해져서 돌아서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산소 부족이든 극도의 피로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레스트에서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등반가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의 뇌는 그냥 다르게 작동한다고요. 그곳에선 지치고 춥고 모든 결정이 큰 노력처럼 느껴집니다. 멈추는 것보다 계속 나아가는 게 더 힘들게 느껴져 움직입니다. 이것이 많은 죽음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2019년 등반 시즌에는 에베레스트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치명적인 날씨가 겹쳤습니다. 그해 최소 11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은 제트 기류 바람과 폭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등반가들은 아주 단순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다양한 실수들은 고산 등반의 가혹함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모든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겠다는 꿈을 안고 이곳을 찾습니다. 진짜 교훈은 언제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지 아는 것이며 이는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마음,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쫓으려는 인간의 본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